내 몸의 일부잖아. 일부라는 게 분명히 그 사람이 날 생각해도 나와 소통되어 있고, 그걸 다르게 하면 소통이잖아. 소통이거나 연결되어 있거나, 또 기도한 사람은 기로 연결되어 있거나, 뭐, 이렇게 어떻게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몸이라고요, 그것도. 내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내 몸의 일부가 움직이는 것들은 내가 느낀다고요. 생각만 바꾸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물질 설명인 거 언제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물질이라는 개념은 나한테 영향이 오고 그로 인해서 행동하고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나한테 영향이 있으면, 감각이 되면 다 물질이에요. 저는 그렇게 물질을 규정한다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물질이 다르다고요. 영향 오는 거, 그리고 자기가 감각하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나는 어느 수준 이상도 감각이 되는데 누구는 어느 이상 수준이 되지 않으면 감각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보통 대부분의 임계점은 이 부분이라고 말을 한다면, 밑으로 내릴까 위로 올릴까? 좀 더 작은 임계점에서도 감각이 감응하는 거예요. 이것도 감응이라고 그래요. 감각이라고 하면 좀 더 이렇게 오감을 이용하는 것으로 얘기하니까, 감응이라고 하면 오감 너머에 또 다른 것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오감 감각이에요. 근데 오감 너머에 있는 것으로 일종의 감응을 하는데, 여기도 임계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느껴지는, 사람마다 틀려요. 민감한 사람들은 좀 더 요 밑에 있는 부분을 임계로 느껴요. 뭔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기다리던 어떤 소식이 올 때, 오기 전에 몸이 느끼는데, 이게 예민하면 어디까지 가냐면, 그냥 뭔가 불안감이라든가 뭔가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그 무엇으로만 느낄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게, 소식이 오니까 소식을 보내주는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용의 형상화예요. 꿈 같아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만약에 제 책이 배달된다면, 그 사람이 내 블로그를 봤으면 블로그에 보이는 게 용이란 말이죠. 그리고 제가 용에 대해서 글을 쓴 것들이 많으니까 책이 배달되는데, 그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용이 보여요. 그런데 그게 뭐 본인은 오늘 용을 보거나 명 같은 게 보여주니까 무섭거나 이상하거나 황당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건데 채책하는 거예요. 책 배달해요. 그럼 책이 용하고 뭔 상관이냐? 그 본인이 저를, 용을 이미지화해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저의 이미지는 용과 비슷하다는 거죠. 왜 용과 비슷하냐면, 자꾸 내가 주입을 했잖아요. 블로그에 용 있고 용용거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한테 그게 상당히 자극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사람한테 왜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저의 그 부분만 자극이 됐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도 그런 걸 좋아한 거예요. 그런 것을 자기가 좋아하는 걸 상대방이 가지고 있고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자극을 받는다고요. 그렇게 임계점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른데, 다른 그 차이가 엄청 커요. 이게 상당히 설명해 주기 어렵거나, 그런 걸 민감한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기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분명히 보였거나 느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실체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사고를 한다고요. 상식적인 사고로 우리는 물질만 가지고 사고를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이게 그 피부에 걸리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이런 식으로 감각으로 우리는 사고를 만들었고 관념체계를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이 오감이 아닌 그 어떤 것을 느꼈어도 우리는 오감으로 느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해석을 한다고요. 이건 오감이 아닌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냄새 맡아지는 것도 아니고 귀에 들려오는 것도 아니고 맛도 아니고 몸에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으로서 해석이 되지 않으면 감각을 못해요. 감옥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오감 안에 들어와야 돼요. 넘어서 육감일 수도 있어요. 나머지 오감과 육감의 차이는, 이건 잡념이요.
떠오르는 거예요. 이걸로 해석을 해요. 이게 이걸로 해석되지 않으면, 여기에 걸러지지 않으면 못 느껴요. 이게 걸러질 때 그때를 이 감흥, 임계점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임계점. 내 사람마다 여기 임계점의 깊이가 다른데 많이 다르다 보면 별것도 다 느낀다고. 근데 이 임계를 하려면, 어떤 것을 감흥하거나 느끼려면 그것도 저는 몸이라고 했다고. 그걸 기라고 하잖아요, 다. 이게 요즘은 기라고 설명하는데, 기라고 하면 요즘은 상당히 그게 객관사물처럼 돼 있어요. 이 기라는 개념이. 객관사물. 기가 그 기를 내가 느끼고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이건 그렇게 외부 객관 그 무엇이 아니라 나의 일부라고요. 단순히 기가 나와 또 다른 그 무엇과 연결시켜주는 이게 기라고 하면,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게 아니라 내 몸의 일부가 여기 와 있다고요. 내 몸 하나 일부를 여기에 접촉시켜 있거나 아니면 내 몸의 일부 하나로 이렇게 포괄시켜져 있다고요. 동그라미라고 해서 동그라미가 아니라 어렴풋이 연기처럼 퍼져 있어요. 이 세상에 나의 몸이 다 이렇게 스물스물 연기처럼 여기저기 이렇게 퍼져 있는 거라고요. 기 아니에요. 이걸 기라고 얘기해. 기도 분명히 이렇게 딱 선이 아니라 기도 이렇게 파동이잖아. 일종의 파동처럼 생각하잖아.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기나 제 몸이나 똑같은 말인데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주체요. 기라고 하면 남의 것처럼 보이고 몸이라고 하면 내 것처럼 보여가지고 저는 가진 게 워낙에 없어서 뭐든지 내 것처럼 하고 싶어서 이것도 몸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설명은 쉽죠, 이해하기는. 근데 이게 행동하기는 어렵다니까요. 이러지만 사람들이 막상 또 대화하고 행동하다 보면 자기 고집을 하잖아요. 이것도 애매한 거예요. 왜 자기 고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고집한다는 게 자기 몸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자기 몸처럼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넓게 퍼져 있는 건데. 자꾸 사람은 벗어나면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벗어나면 자기 위주로 생각해요. 저랑 똑같네. 이게 차이를 설명해야 되네. 이 몸이라고 한 것도 내 위주로 해석한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다른 거죠? 나도 내 몸 위주로 생각하고 다른 내 몸 자기 위주로 생각하면 같은 거네. 뭐가 다른 거지 이게? 항상 헷갈리는 것 중에 나는 내 위주로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남의 위주로 생각하고, 저희가 남의 위주로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은 자기 위주로 생각해요. 나는 어떤 것을 내 소유한 거라고 생각하고 소유 개념을 생각하는데, 어떤 분이 이건 내 것이 아니라고,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그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다른데 거꾸로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이 조는 내 것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 위주로 해석해서 내 몸인데 사람들은 자기 거 아니라고 하거나 자기가 구분해요. 그 차이가 생겨요. 항상 또 아까 얘기하다 만 게, 그래서 자기 주장이나 선입견, 자기 지식, 알고 있는 거, 내 성취해 놓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욕망, 감정, 그것들이요. 근데 그것들은 다 자기 신체 내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바깥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바깥에 있는 신체의 움직임은 관심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역시 이게 동그라미가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넓게 퍼져 있는 그 어림짐작으로 퍼져 있는 내 몸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쉽게 생각하는 내 몸인 거고, 아까 말한 대로 생각, 감정, 감각, 알고 있는 것, 선입견, 지식 이런 것들은 요 안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걸 자기 몸으로 생각해서 막 한다고요. 내 생각은 어떻고 내 감정은 어떻고. 근데 그거는 여기만 있는 거예요. 더 많은 몸은 사용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것도 써야 된다고. 여기에서 오는 감정, 생각, 여기에서 오는 것들도 써야 되는데 이걸 쓰지 않는다고요. 평소에. 그럼 이걸 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쓰냐고요. 이걸 쓰지 않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데 이걸 쓰지 않는 게 무아예요. 자기를 고집하지 말라고. 이걸 버리라고요. 이걸 버리면 여기가 보여요. 날 버리면 나 외의 것이 보이는데 나 외의 것이 아니라 나의 몸에 다른 몸들이 보인다고. 이 몸들이 보인다고요. 어렵나 이렇게 말하면 간단해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앉아가지고 대화하고 있는데 날 버리면 상대방이 보이고 날 버리지 않으면 내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간단하게 그렇다고요. 둘이 있는데 누가 있고 누가 없냐고요. 말하는 사람은 있는 거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있는지 남이 있는지 항상 그거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하고 있거나 일상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내가 있고자 하고 있는 건지 상대방을 있게 하고 있는 건지요. 상대방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대방이 자기 주장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내가 있기 위해서는 내 주장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얘기했잖아요. 오로지 하지 말라고요. 자기 감정은 내보이지 말라고요. 자기 것 주장하지 말라고요. 모든 가르침에서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네, 이유는 그래요. 더 넓은 자기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인 거고, 이걸로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개념으로서 몸체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지 별건 아니에요. 옛날부터 다 있던 말들이잖아요. 개념들이잖아요. 그렇죠? 다 아시죠? 네? 말은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맥락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상한 거지. 저와 여러분 차이는 별거 없어요. 아는 거 다 똑같은데 저는 이상하게 맥락 구분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러니까 정보가 그래 봐야 또 학교에서 배운 거 아니면 사회에서 가르쳐 주는 거 그 안에서 배우는 거고,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요. 다 지식 정보라고요. 여러 가지 아르마니가 있어요.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똑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건 서점에 있어요. 이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꿰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꿰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나름대로 하나의 그 맥락 구분을 만들어요. 내 체계를 만들어내요. 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네.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경제생활 아니면 이 돈벌이 아니면 사회생활, 이걸 위해서만 해요. 근데 저는 이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하는 방법이 다른 거 다 하는데 다 해야 살아갈 거야. 이게 관념체계잖아요. 사고체계라는 게 그거잖아요. 사고체계라는 게 이런 여러 정보를 가지고 하나의 체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는 체계가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돈 벌기 위한 기술 체계. 어떤 것을 해야, 또 어떤 것을 배워야, 아니면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야 돈을 벌고 사업을 할 수 있거나,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안 잘리거나, 아니면 뭐 회사를 위해서 더 돈 벌어주거나, 남의 개가 되거나, 남이 개가 되는 방법이거나, 아니면 늑대가 되거나, 이걸 하기 위한 그 사고체계가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다 똑같이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맥락을 만들어 가는데 저와 방법이 다른 거죠.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이 몸체이라는 것은 내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하나의 그 키워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지 이게 별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넓게 보려면 이렇게 된다고요. 왜
저 사람이 자꾸 그렇게 설명하냐면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제 설명한 것을 이해할 필요 없어요. 왜 저 설명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작가 의도를 알아야지 작가가 자꾸 뭐라고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작가가 사용하는 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의도한 게 뭐냐가 더 중요한 거지. 그건 방법론이잖아요. 상대방이 어떤 방법을 써서 논리를 만들고 갖다 붙이고 비약하고 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중요한 건 그로 인해서 뭘 설명을 하는지를 알아내면 작가를 알아낸 거잖아요. 그 사람의 의도 파악하는 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저놈이 뭘 설명하려고 저 짓거리 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내는 게 중요한 거지. 네, 그래서 상대방이 쓰는 방법론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저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 방법을 또 이렇게 설명되면 또 굉장히 어려워져. 결국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방법을 또 안 하시죠. 그렇게만 하기보다 방법론이 재밌는 게 이게 또 뭐 논리적인 거나 서양식으로 가면 이게 누구나 다 그냥 보편적 방법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보편적 방법론이 아니라 그 사람만 쓰는 방법이에요. 그 사람 쓰는 방법이 3단 논법이라 해가지고 보편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 해서 3단 논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그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3단 논법에 자기 욕망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3단 논법을 쓰는 그 사람의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을 쓰는 그 사람이 성향의 성격이 있는 거라고요. 그걸 찾아내야 된다고요. 어떤 방법을 쓰는지 어떤 방법론을 쓰는지를 알아내는 이유는 그 방법론이 마음에 들었다고요. 아까 용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이 용을 본 것은 자기도 그 용에 대한 이미지, 용이 되고 싶거나 그런 식의 판타지가 자기도 있기 때문인 건데 그렇게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그 어떤 식으로 사물을 보는 그 방법이 그 사람의 욕망이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방법론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 작가나 강의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거는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성격이라고요. 그걸 따라할 수는 없어요. 방법론 따라하면 안 돼요. 제 설명 방법을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또 제 몸체기를 따라할 필요도 없고요. 이건 제 방법론이에요. 이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자기 거 찾아야죠. 이걸 보고서 뭐가 가능한 건지 알아내는 게 있어야 돼요. 이름 짓기요? 이름이요? 예, 이름 짓기요. 자기가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 만드는 게요. 언어 배우는 거잖아요. 언어 배우는 게 이름 짓는 걸 배우는 건데 이름 어떻게 지어요? 개념이 보여야 이름 지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 같다고 했잖아요. 블리치 맞나? 없는 시장, 틈새 시장 만드는 거예요. 블루오션이라고. 블리치는 뭐... 그렇죠. 틈새 개념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은 비슷한 상식적인 그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틈에서 자기만의 그 틈새 개념을 찾아내면 이름이 없잖아요. 이게 정의가 없잖아요. 그걸 정의해내는 거예요. 그게 이름 짓는 거라고요. 그게 틈을 보는 거예요. 이 틈, 저 틈. 공간을 보는 거라고요. 공간이 한문으로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는 게 맞나? 네, 맞습니다. 이게 공간과 공간 사이예요? 아니면 사이 공간이에요? 해석 어떻게 해요? 어떻게 틀린 거냐면 공간과 공간의 그 사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이가 공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요? 저도 고민해 봤었는데 모르겠어요. 애매하죠? 사실은 공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공간은 없어요. 이거와 저거와 사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도 그 무엇이 채워져 있어요. 채워져 있지 않는 것은 없어요. 그건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채워져 있다는 건 또 모든 게 다 비어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공간은 없어요. 공간도 만들어낸 하나의 틈새 개념이에요.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럼
공간으로서 우리가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뭘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사실 공간이란 개념을 그렇게 쓰지 않았거나 좀 다르게 썼을 것 같아요. 옛날 경제는 공간이란 말이 없어요. 없나? 있나? 어디에 있나? 예? 주역에는 시위라고 나오잖아요. 시공이 아니라 시위예요. 이게 위치 있잖아요. 지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시간은 우리가 뭐 그냥 시간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이 보이는데 공간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위에 위, 명예라고요. 옛날 사람이 생각하는 공간은 이런 식으로도 본다고요. 이거 시공인데 시공 개념인데 이 공 개념을 이런 식으로 썼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 개념이 아니에요. 주역에 나오는 위인요. 주역에는 이 괴를 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자를 썼다고요. 우리도 거지에서 왕까지 올라가는 이 거지에서 왕 이 사이가 괴 6개로 표현한 거예요. 3, 4, 5, 6 왕이 여기가 왕이고 여기는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항룡유해잖아요. 용이 너무 높이 올라가서 후회가 생긴다고요. 항룡유해니까 여기는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만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하나 위에는 더 넣고 그래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우리는 옛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중에 공간은 이렇게 수직 개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은 수평 개념이잖아요. 연장이라고 했잖아요. 서양인들은 연장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거 하나의 공간이 있는데 이게 공간이 아니에요. 연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이 채워졌잖아. 채워져 있는 무엇이 있다고요. 이게 공기든 공간으로 채워져 있다고 하든 채워져 있어요. 계속 이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수직적인 개념으로 썼어요. 어떻게 달라요? 평등 개념이 있거든요. 그럴까요? 서양인들의 평등을 더 중요시 여겼다고요? 겉으로 보이기엔 서양인들이 더 평등을 중요시 여겼는데 그들이 철학을 할 때 세상은 상당히 불평등했어요. 불평등에 대한 반발심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의도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이라고 그렇게 평등해 보이지는 않은데 평등이라고 말하니까 평등인 것 같은데 이게 아까 말한 검토사 얘기하고 똑같아요. 어떤 것이 유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진실이거나 그것이 사실이어서 유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다른 걸 숨기고 있다고요. 원래 평등하지 않아서 평등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불평등을 숨기기 위해서 평등을 말할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들 세상이 평등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사람이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앞으로 죽을 때까지 저 상위 그룹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돼요? 어느 정도? 상위 1%라 그러잖아요. 뭐 별로 이렇게 말 없는 거 보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고요. 인정하고 싶진 않죠. 근데 될 거라고도 장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묵적 불가능. 능하다 긍정하는 불가능이요. 있다고요, 그게. 지금 세상은 불평등해요. 그러면 정말로 평등해지는 게 좋은 세상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평등이 좋지는 않아요. 설마다 또 여기까지 왔을까? 수직적 수평적. 왜 갑자기 거기까지 왔어요? 공간 얘기하시다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공간을 일단 이제 틈을 찾으라고 하면서 방법론 얘기하시면서 뭘까요? 그 얘기는 내가 왜 했을까? 네? 그러니까 스승님처럼 이제 방법론을 이제 스승님처럼 할 필요는 없고 다른 거를 찾으라고 하시면서 네. 그거요. 몸책이에요. 몸책이라는 게 이렇게 몸에 되어 있다고 장담은 못 한다고 저도. 그냥 저는 세상을 이렇게 본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싶어요?